오늘 논문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 문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Advanced Continual Learning Techniques for Streaming Data로 스트리밍 데이터에 적합한 최신 Continual Learning 논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발표를 할 논문 두 편은 먼저 첫 번째로는 에즈와에서 2023년도에 게재된 온라인 Continual Learning via the Knowledge Invariant and Spread Out Properties로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Continual Learning을 수행을 해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2023년도에 게재된 논문으로 논문의 제목은 VLAD, Task Agnostic VA-Based Lifelong Anomaly Dete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 8월 17일 기준 인용이 1회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VA라는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라이프롱 어너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기존 이제 컨티뉴얼 러닝 연구들이 매 단계 태스크에서 전체 훈련 데이터가 도착을 하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 태스크를 여러 에폭에 걸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이러한 가정은 훈련 데이터가 스트리밍 형태로 순차적으로 관찰될 때에는 어, 여러 번 이제 전체 훈련 데이터가 도착을 하고 이를 여러 번 학습하는 이런 시나리오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데이터에 좀 적합한 컨티뉴얼 러닝 메소드 개발을 위해서 에이전트가 각 인스턴스를 한 번만 볼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이지만 어려운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 상황을 고려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 모델의 컨셉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제목에서 나타나 있듯이 knowledge invariant와 spread out properties 이 속성을 통해서 이전 태스크의 중요한 structural knowledge를 transfer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knowledge invariant와 knowledge separated라고 함은 저희가 대조학습에서 positive 페어끼리는 서로 가까워지도록 학습하고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서로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그런 컨셉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nowledge invariant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 즉 previous 모델과 현재 모델, current 모델에서 각각 이제 학습한 에피소딕 메모리의 인베딩 피처가 invariant 또는 높은 시밀러리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컨티뉴얼 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메모리 기반의 방식으로 과거 데이터의 샘플을 일부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 태스크에서 중요한 데이터의 샘플을 저장한 그런 메모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에피소딕 메모리를 프리비어스 모델과 커런트 모델에 각각 넣었을 때 동일한 인스턴스끼리는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knowledge invariant는 같은 인스턴스끼리는 서로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knowledge separated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의 embedding 피처는 current 모델과 previous 이제 모델에서 나온 이 아웃풋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도록 학습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안 모델인 OCL KISP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노테이션을 이제 정리해드리면 MT는 태스크 T에서의 에피소딕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XT는 태스크 T에서의 current training data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urrent 모델에 대해서 Fcurl은 이제 current 모델에 current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온 low dimensional embedding feature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curl MT는 current 모델에서 에피소딕 메모리를 이제 current 모델에 넣었을 때 low dimensional embedding feature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previous 모델에
에피소딕 메모리를 넣어서 나온 임베딩 피처가 FPMT고요. FCurrent와 FPMT, 즉 에피소딕 메모리를 커런트 모델에 넣었을 때와 프리비어스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온 이 임베딩 피처를 각각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로스들은 컨트래스티브 러닝, 즉 대조학습의 인포NC 로스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같은 인스턴스끼리만 이제 서로 가까워지고 다른 인스턴스끼리는 커런트 모델 커런트 모델과 프리비어스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인베딩 피처들이 서로 멀어지도록 이제 로스가 구성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는 모든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같은 인스턴스끼리는 프리비어스와 커런트 모델의 인베딩 피처와 가까워지도록 다른 인스턴스끼리는 멀어지도록 수식이 계산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탈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로스를 이제 knowledge regular term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레귤러 텀, 이 로스들을 이제 가중합을 해서 토탈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현재 커런트 태스크의 데이터와 에피소딕 메모리 합친 데이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레귤러 텀을 합쳐서 이제 토탈 로스를 구성한 뒤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험 과정에서의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해당 모델은 온라인 러닝을 이제 타깃으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데이터를 에이전트가 한 번만 볼 수 있다고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폭은 1로 그리고 온라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는 15로 설정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를 이제 뽑을 때 그 백본 모델을 Reduced ResNet 18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로는 총 4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해당 지표들은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 종종 사용이 되는 지표들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Final Accuracy입니다. 이 Final Accuracy는 이제 마지막 태스크까지, 예를 들어서 태스크가 3까지 있었다고 하면 마지막 태스크까지 학습을 시킨 후에 이전의 모든 태스크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나온 이 어큐러시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 지표는 글로벌 어큐러시입니다. 이 글로벌 어큐러시는 모든 트레인과 태스크의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어큐러시들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forgetting measure는 모델이 캐타스트로픽 forgetting을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arning accuracy 같은 경우는 A11과 A22, A33 이것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 결과 제한 모델인 OCR KISP는 모든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4가지 지표 모두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실험 결과 메모리 기반 방법들이 태스크가 증가하여도 성능 하락이 좀 레귤러라이제이션 베이스드 컨티뉴얼 러닝 방법들과 그런 방법들에 비해서는 성능 하락이 더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가 많아질수록 제한 모델인 OCL, KISP와 타 모델의 성능 차이가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사이즈에 대해서도 비교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에피소딕 메모리 사이즈인 이 M이 커질수록 저희의 그 상식과 유사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모리 사이즈가 클수록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더 나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고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OCR KISP는 Knowledge Invariant와 Spread Out Properties를 통해서 포게팅을 방지하면서 온라인 상황에서 컨티뉴얼하게 연속적인 태스크를 학습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이제 마지막에 퓨처워크 부분에서는
좀 컨셉 드리프트와 어노멀리 디텍션과 같은 좀 더 리얼리스틱한 문제를 이 방법을 통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문에서는 에피소딕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를 일부 저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하는 것이 좀 과거 테스트의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딩 메모리 대신에 이제 리플레이 기반의 컨티뉴얼 러닝 방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생성 모델을 활용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그런 시나리오에 조금 더 특화된 라이프롱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이 필요하다는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모델 개발을 이제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태스크 어그노스틱 하다는 것은 태스크 레이블과 태스크 바운더리를 모델이 모두 모른다는 가정하에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많은 컨티뉴얼 러닝 연구들이 태스크 레이블과 태스크 바운더리를 일부 알고 있는 태스크 인크리멘탈과 컨셉 인크리멘탈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학습이 이루어졌는데 태스크 어그노스틱은 태스크 레이블과 태스크 바운더리, 즉 현재 데이터 소스가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정상 데이터의 분포에 속하는지 그리고 또 정상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었는지 그것을 모두 알지 못한 채 모델이 스스로 알아서 데이터의 분포 변화를 감지하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레이블과 태스크 바운더리를 모두 알고 있다는 가정이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굉장히 스트롱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맥락에서 태스크 레이블과 태스크 바운더리를 모르더라도 체인징 인바이러먼트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과거 데이터의 지식을 잘 보존을 해야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지를 위한 좀 학습된 지식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모델의 이제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인풋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먼저 이니셜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단순히 VA 이상 탐지 그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환경에 의해 이 제시된 이 데이터가 데이터에서 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라이프롱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 과정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에서는 이미 학습된 분포인지 아니면 새로 이제 모델이 학습되지 않은 분포인지를 그런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프롱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 과정에서 이전에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분포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머징 풀에 커런트 분포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머징 풀은 사람의 기억으로 따지면 단기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리커링한 분포, 즉 이미 학습된 분포라고 판단이 되면은 하이어키컬 메모리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머징 풀과 하이어키컬 메모리를 합치는 그러니까 이머징 풀에 있는 이 분포들을 하이어키컬 메모리에 다시 구조화시키는 그런 콘솔리데이션 과정을 거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어키컬 메모리에서는 새로운 분포들이 계속 들어올수록 이 메모리 사이즈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메모리 서머라이제이션을 거쳐서 좀 메모리 용량을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에서는 이 하이어키컬 메모리에 있는 이 컨셉들을 가지고 이제 리플레이 버퍼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플레이 버퍼와 그 커런트 인풋 배치들을 컨캣을 해서 다시 학습시키는 구조로 모델 업데이트를 수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이프롱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 모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모듈은 제너릭한 체인지를 탐지하는 것보다 이미 학습된 컨셉과 새로운 컨셉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기존 모델들이 메모리 데이터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컨셉을 구분할 수 없고 컨셉
들이 들어오는 빈도수에 따라서 일부 컨셉은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이제 제한 방법의 라이프롱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은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도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컨셉들이 잘 보존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풋 배치를 BI라고 할 때 current distribution DC와 인풋 배치 BI의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분포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를 측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거리를 threshold EDC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 EDC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래 수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분포 여기서는 DC이기 때문에 분포 DC에 대한 스레시홀드를 계산하는 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포 DC 내에 포함된 배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치들, 분포 내의 배치들 간의 최대 거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서스타인 디스턴스가 스레시홀드 이상이면 좀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한 경우라고 모델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풀에 있는 이 분포들을 좀 간략하게 나타내 봤는데요. 예를 들어 D1이 current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BI가 input 배치라고 할 때 이 BI와 D1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BI와 D1 사이의 이 와서스타인 디스턴스가 D1이라는 이 current distribution 내에 있는 최대 거리보다 BI랑 D1의 거리가 더 크게 되면 이것은 current distribution이 아닌 새로운 분포다라고 모델이 판단하여서 이게 뭐 아예 새로운 건지 아니면 이미 봤던 분포인지를 좀 탐색을 하는 추가적인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탐색 과정에서는 이머징 풀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어떠한 분포 내에 있는 이 최대 거리보다 BI랑 이 어떠한 분포 내에 있는 이 와서스타인 거리가 분포의 와서스타인 거리가 작으면 그것은 리커링 디스트리뷰션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케이스가 없다면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input 배치 BI랑 BI가 이머징 풀에 있는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인 D3과의 이 와서스타인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와서스타인 거리가 D3 내에 있는 이 최대 거리, 배치들 간의 최대 거리보다 BI랑 D3의 와서스타인 디스턴스가 더 작으면 그것은 리커링 디스트리뷰션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제가 이전에 학습한 분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학습이 되지 않은 분포이기 때문에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탐지하고 이제 다음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콘솔리데이션 과정을 거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콘솔리데이션은 과거의 지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솔리데이션에서는 좀 제 지식을 루트 레벨 컨셉과 서브 컨셉으로 나누어서 좀 하이라키컬하게 저장하는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구조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리얼월드 상황들이 분류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열 에너지 발전소의 경우는 서로 다른 루트 레벨이 낮에 생산하는 방식과 밤에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 서브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맑을 때 생산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날이 흐릴 때 생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서브 컨셉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리얼월드 상황에 가깝게 하이라키컬한 구조로 설계를 하면 잘 구조화하게 되면 메모리 용량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메모리에 저장된 경험을 활용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 포게팅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좀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직관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솔리데이션은 적어도 한 개의 체인지 디스트리뷰션이 감지가 되면 트리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인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람다 n이라는 값이 나올 때가 이 콘솔리데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람다 n은 앞서 라이프롱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 과정에
이 수도 코드를 보시게 되면 람다 n은 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 람다 n을 true라고 할당하게 됩니다. 즉, 적어도 한 개의 이 체인지 디스트리뷰션이 감시가 돼야 이 콘솔리데이션 과정이 트리거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이머징 풀에 속한 분포 DK가 하이어키컬 메모리와 매치가 되면 해당 분포는 이머징 풀에서 제거되게 됩니다. 이 앞서 과정에서 하이어키컬 메모리랑 이머징 풀을 컨솔리데이션 할 때 이 이머징 풀에 있는 이 분포들을 하이어키컬 메모리에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통합이 될 때마다 이 풀에 있는 분포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모두 통합이 되게 되면 풀이 리셋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게 됩니다. 즉, 이게 매치가 되게 되면 해당 분포는 이머징 풀에서 제거가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루트 컨셉과 서브 컨셉을 매칭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이머징 풀에 포함된 어떠한 분포 DK와 하이어키컬 메모리에 포함된 어떠한 컨셉들 간의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어떠한 컨셉 내에 있는 이 배치들 간의 최대 거리보다 해당 컨셉과 그리고 이 DK라는 이머징 풀에 있는 DK라는 이 분포의 와서스타인 디스턴스의 거리가 더 작을 때 서브 컨셉으로 판단하게 되고 아닐 경우에는 루트 컨셉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메모리 서머라이제이션을 과정을 거치는데요. 메모리 서머라이제이션은 빠르게 포화되는 메모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의 그 피라미드 베이스 네트워크의 영감을 받은 피라미덜 서머라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저장된 지식을 일반화하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루트 레벨 컨셉이 서브 레벨 컨셉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즉 많은 샘플을 사용하여 표현이 되도록 계층 구조의 각 후속 레벨마다 샘플의 수가 2배씩 감소하도록 설정을 하게 됩니다. 피라미달 서머라이제이션 하기 전에는 각 이제 레벨에 있는 컨셉들의 사이즈, 메모리 사이즈가 각각 제각각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달 서머라이제이션을 거치고 나면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2배씩 그런 감소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델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포게팅과 모델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서머라이제이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각 컨셉의 메모리 크기가 정해지면 K-민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MK만큼의 센트로이드로 분할하게 됩니다. 클러스터에서 센트로이드랑 가까운 N개만큼의 데이터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 컨셉의 메모리 크기가 MCLL-라고 하면 이 메모리 크기에서 MK만큼의 사용자가 지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나눈 값이 N개만큼의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2고 MK가 3이라고 한다면 각 이제 센트로이드에서 가장 가까운 2개의 포인트만을 선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너무 유사한 경험을 저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각 컨셉에서의 경험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과정은 Experience Replay 과정입니다. Experience Replay에서는 이 하이어키컬 메모리에 있는 이 컨셉들을 리플레이 버퍼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관찰된 데이터 배치 ST를 이 리플레이 버퍼와 컨캣해서 VA 모델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점선으로 이제 그려진 부분이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없이 이제 태스크를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사용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없이는 이전 태스크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재 들어온 태스크로만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과정을 통하게 되면 현재 태스크인 태스크 3과 이전에 학습되었던 이 태스크들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리플레이를 사용하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과정인데요. 어노멀리 디텍션은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VA를 어노멀리 디텍션에 사용하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데이터로 VA를 트레이닝한 후에 테스트 시에는 이제 인풋 데이터 X와 리컨스트럭티드 데이터의 차이를 어노멀리 스코어로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험에 사용한 매트릭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라이프롱 ROC, AUC는 각 태스크를 학습한 후 현재 및 이전에 학습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모델의 평균 이상 탐지 성능을 측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Backward Transfer for ROC, AUC, 즉 BWT는 모델이 Catastrophic Forgetting을 얼마나 이제 방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이 이전에 학습한 모든 태스크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포지티브 값을 가지면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한 것이 학습을 하면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의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네거티브 값을 가지면 forgetting이 발생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ward transfer for ROC, AUC 값은 각 태스크의 학습이 향후 학습한 태스크 수행에 미치는 그런 전반적인 영향을 측정한 그 지표로 제로샷 러닝과 비슷한 컨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은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노멀과 어노멀리 데이터를 센트로이드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N개의 태스크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5-fold cross validation 이제 수행한 결과가 아래에 있는 장표와 같은데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 모든 데이터셋에서 제한 방법인 VLA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오더링을 랜덤하게 설정하여서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태스크 오더링을 랜덤하게 설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태스크가 1, 2, 3, 4, 5 이 순서로 이제 원래는 진행했다고 하면 태스크 오더링을 랜덤하게 설정하면 1, 3, 4, 2, 5 이런 방식으로 태스크 오더링을 바꿔서 실험을 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준 편차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memory representation in long scenario with recurring task라고 하여서 제 VLAD가 새로운 태스크와 recurring 태스크를 적절하게 구분하고 태스크의 실제 특성을 반영하는 정확한 메모리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해당 데이터 셋에서 실제 태스크의 개수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모델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실제 데이터에 있는 이 태스크 수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IDS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는 실제 태스크의 수가 5입니다. 최대 6회 반복적으로 이 순차적인 태스크 배치를 구성을 해서 반복을 한 결과 이제 점진적으로 실제 태스크의 개수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이즈가 이제 모델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당연히 메모리 사이즈가 커질 때 모든 데이터셋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그래도 낮은 메모리 사용량으로도 충분히 높은 이상 탐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낮은 리소스 사용량을 유지하면서 이상 탐지 성능과 메모리 크기 간의 적절한 절충점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상을 탐지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이전에 학습한 경험의 지식을 보존하는 새로운 태스크 어그노스틱 라이프롱 러닝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라이프롱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 어프로치를 하이어키컬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피라미드럴 서머라이제이션과 연결하여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모델 업데이트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데이터셋으로는 네트워크 침입 탐지, 호스트 기반의 침입 탐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실제 적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광범위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했으며 시간에 따라서 정상 클래스가 변경되는 태스크 시퀀셜한 시나리오에서도 최신 이상 탐지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으며 망각을 현저히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문의 제안 방법에 컨트리뷰션이 있지만 한 가지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제가 이 발표 자료를 구성할 때는 좀 제 이해를 위해서 생략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해줘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거의 20개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실제 예를 들어서 저희 도메인 같은 경우는 실제 제조 공정에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실제 도메인에 이제 이걸 세팅을 해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시나리오에서 라이프롱 어너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겠다라는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실제 공정 또는 실제 리얼월드 세팅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